자, 반갑습니다. 우입니다. 최근에 재테크 관련 커뮤니티에 정말 뜨거웠던 주제가 있었죠. 노량진에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와, 분양가가 거의 30억에 가까웠다. 뭐 노량진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50평, 60평 아니면 뷰가 뻥 뚫린 펜트하우스 같은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34평 국민평수 맞고요. 분양가가 에어컨비, 발코니 확장비까지 한 26억 원 정도로 나왔는데 요즘 아파트 이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클라체 자이 드파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파트를 한참 짓고 있어서 2년 반이 넘어야 입주를 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요즘에 금리가 낮지도 않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단기채에만 넣어도 수익률이 1년에 4%인데 오늘날의 가격으로 26억이라는 거니까 입주할 때가 되면 최소한 30억이 넘어야지 이 26억이라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금 잔금들이 싹 묶이는데 안 그래요? 저 흑우를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무리 서울 아파트가 비싸도 그렇지 아니 무슨 노량진 9평이 30억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번에도 26대 1이라는 절대로 낮지 않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무난하게 완판됐죠. 야, 진짜 서울 아파트는 불패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노량진 뉴타운이 형성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와 또 서울의 아파트가 어떤 의미를 2026년엔 가지고 있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두 가지 당부 말씀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 유튜브 댓글이 정말 대부분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간혹 가다가 빡세신 분들이 있어서 밑밥 좀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흑우야, 너 평생 이래도 뭐 노량진 신축 아파트 한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노숙자 슈퍼카 품평회 하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일을 보면 노숙자 슈퍼카 품평회보다 더한 것 같아. 노량진 아파트가 슈퍼카보다 10배는 비싸고요. 그에 반해서 저 흑우는 노숙자하고 재산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 격차가 훨씬 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부동산이란 게 내가 시장에서 부동산을 등기를 쳤냐 아니면 전월세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 뷰가 너무 많이 갈려. 그래서 부동산 채널들도 보면 주로 부동산 강세장을 외치시는 분들은 일단 답을 정해놓고 모든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또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도 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것저것 설명하시려는 모습들이 약간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인 상황이 맞지만 저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돌아간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최대한 경청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종합해봐서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물론 사실 부동산, 특히 아파트란 게 신문 기사나 책 몇 권 또 이야기를 좀 몇 번 듣는다고 알 수 없는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부동산은 진짜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천천히 이런 거 저런 거 겪어보고 등기를 쳐야만 깨닫는 사실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좀 부족하다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지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가고 있는 30대 초중반 청년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주인공 라클라체 자이 드파인, 줄여서 그냥 노량진 자이라고 할게요. 처음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노량진? 거기 공시생들 엄청 많고 학원들 많고 그리고 그 공시생들이 이용할 뭐 컵밥 거리, 밥집들, PC방, 노래방 그런 자영업장들이 엄청 많은 뭔가 우중충하고 유흥거리 빌라는 그런 동네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노량진이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큼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노량진 뉴타운으로 신축 아파트가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2019년 좋은 자리 잡아야죠. 노량진 공시생들이 새벽 4시부터 학원 앞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야, 이게 진짜 불과 6년 전, 7년 전의 모습이었는데 가장 최근 몇 년에는 한국에서 공부에 대한 믿음이나 공부를 얻게 되는 직업에 대한 인기가 확 떨어지면서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경찰 준비하는 그 열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학원들, 컵밥 거리들 이런 게 싹 다 폐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노량진을 방문하면 옛날 노량진의 느낌이 확 안 난다고 하긴 해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노량진에 뭐 학원이 몇 개 망하고 학생들이 좀 사라졌다고 해도 그 노량진이 주는 그 느낌이 있는데 국평이 30억인 게 말이 돼? 개인적으로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형님들이나 아니면 또 인터넷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을 찐텐으로 몰입하시는 분일수록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노량진의 미래가 엄청나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흑우야, 진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옛날에 그 노량진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게 노량진은 진짜 입지가 완전히 깡패 중에 깡패다. 서울을 딱 지도를 그려보면 서울의 중심부에 있고 살짝 서쪽으로 기울어진 중심부에 있어서 어느 업무 지구든 가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편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여의도나 용산은 한정거장, 서울역이나 광화문도 버스가 노선이 하도 많아서 2분 3분마다 계속해서 배차가 된다고 하고요. 또 강남 접근성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7호선, 9호선으로 강남까지 한 번에 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분양이 이루어졌던 노량진 자이의 경우에는 강남으로 갈 수 있는 7호선 장승배기가 불과 4분. 아슬아슬하게 역세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지만 9호선까지도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지도로 찍어보면 선릉역까지 가는데 도어투도어로 한 33분에서 35분 정도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또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서 판교역까지 40분, 45분이면 간다. 노량진을 높게 평가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 있었던 이 학원들이 싹 다 빠져나갔던 그 자리에 노량진 뉴타운이 형성이 되면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들이 다시 이곳에 쭉 들어올 거다. 그래서 입주한 지 5년 안에 학군지 형성이 굉장히 빠르게 잘 형성이 될 것 같다.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 흑우 입장에선 그래 노량진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이게 30억? 이거 진짜 너무 해버린 가격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죠. 저 같은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신다는 뭐 의사, 변호사분들도 1년에 버시는 돈이 뭐 1억 원, 2억 원 정도 되실 텐데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 가까이 모으고 투자도 또 잘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아닌가? 20년 후엔 30억짜리가 뭐 50억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담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청년들의 이런 한탄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마용성 아니면 서울 중급지 이런 아파트들도 청년들이 벌어서 모아서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눈이 왜 이렇게 높냐? 서울 완전히 변두리나 경기도에 내려가서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학군이나 아니면 교통면에서 나름대로 엣지를 가지는 곳들은 평촌 센텀퍼스트 15억 6천만 원 평범한 청년들은 평생 벌어서 모아봤자 한 10억짜리도 약간 패밀리 비즈니스가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또 올라가는 건 저희 연봉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 흑우도 무주택자 입장에서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 들려오는 금액 숫자가 너무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현실 부정을 좀 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현실 부정은커녕 납득되는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노량진 자이 바로 옆에 있는 상도 파크자이가 34평이 21억에 실거래가 찍혀 있기도 했고요. 또 가장 근본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 내역을 좀 상세히 읽어봤는데 와 요즘 석유 가격이 비싸다 해서 건축비만 14억이 들었다고 해요. 거기에 뭐 땅값도 있을 테니까 이제 청년 입장에선 참 세상이 야속하지만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그냥 수도권 아니면 한국에서 그렇게 아파트란 상품이 저렴하다 싸다 라고 느끼긴 어려운 상품이 진짜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살다 보니까 사람이 깨닫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도 상당히 많은 경우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더하고 빼지도 않고 공정한 가격일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오버슈팅이 날 때도 있고 저평가가 날 때도 있긴 하지만 시장 가격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걸 오히려 부정하고 못 받아들이면 제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의 심리나 아니면 그 결과를 날카롭게 찌르는 부동산 갤러리 문학이죠. 형은 항상 옳았다.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돌아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깨닫는 바가 많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 시절 준영이 형은 모임에서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다. 정확히는 제일 들을 만한 가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모임에서 누군가가 나 청약을 넣었어요 형 아니면 집을 샀어요 라는 말을 하면 준영이 형은 지금 사면 안 돼 라고 하며 가방에서 A4 2장을 꺼냈다. 고깃집에서. 그리고선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서울 PIR이 15야 15. 서울 시민이 월급 15년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 한 채 산다고. 도쿄가 거품이 꺼질 때가 PIR 18이었어. 그러니까 곧 거품이 꺼진다는 거죠. 준영이 형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이었고 부동산 관련 서적을 이미 10권을 넘게 읽은 상태였다. 3년 안에 30% 빠져. 두고 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형은 그의 은행 예금 3개로 쪼개서 전세를 연장했고 좋은 집을 전세로 싸게 사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후 2014년이 지나고 15년이 왔고 16년이 지나도 어떻게 됐는지 다들 잘 아시죠? 부동산 가격 쭉 말아 올라간 이게 개인들한테 정말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10년 한 15년 전에 그때 사회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이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집 사면 오히려 값이 떨어진다. 동네 복덕방에도 아유 세댁 지금 집 사면 떨어져 왜 손해봐 라면서 집 사는 걸 말리셨다고 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 흑우는 물론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냉정하고 공정한 시장 가격이다. 이걸 기준으로 앞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이걸 부정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개선이나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 저 같은 무주택자 청년 입장에선 뭐 서울에 그냥 번듯한 자리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시는 형님들이 와 진짜 좋겠다 부럽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 흑우와 같은 무주택자 시선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다면 그럼 있으신 분들 훌륭한 곳에 아파트 등기를 쳐서 지내시는 분들은 요즘 어떤 걸 고민하시나 한번 찾아봤었는데 최근 서울에 중급지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은 투자 상품으로서의 지난 몇십 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본질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모아서 등기친 내 서울 아파트는 진짜 극강의 자산이었습니다. 자산을 정말 비싸지만 열심히 사서 한번 파킹해두기만 하면 저 어디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제 명함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 아이들이 열심히 또 안전히 공부할 수 있는 학군지가 되기도 하고, 또 가장 근본적으로 내 노후나 내 자산의 구매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투자 자산, 이 삼위일체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100점짜리 자산이었죠. 이게 얼마나 사기였냐면, 물론 아파트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가 나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장특공과 같은 제도 덕분에 마치 주식과 유사하게 투자 효율성이 나오면서 뭐 채권이나 금, 주식 이런 것들은 사게 돼서 내가 얻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냥 MTS에서 빨간 숫자가 찍혀서 기분만 좋을 뿐이지. 그런데 집은 진짜로 내 실생활에 좋은 이점을 제공해준다. 그런데 투자까지 좋아? 야, 이거 진짜 사기였거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서울에 있는 중급지 이상 아파트는 이 세 가지 요소에 갑자기 이제 아파트가 투자 자산이기도 하지만 돈을 벌기에 조금씩은 어려워지고 있는 소비자의 특성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 자, 바로 얼마 전에 뉴스 기사였습니다. 반포 원베일리 보유세 작년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야, 보유세 개정한다 그런 논란만 있었지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3,000만원이 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 한 3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야, 이젠 아크로 리버파크가 1년에 보유세를 1,000만원 내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고작 몇 년 만에 이게 3배가 되어버린 거야. 물론 여기도 노인공제다 뭐다 해서 3,000만원을 그대로 넣는 가구 수는 아직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론 아파트 건물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5년,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낡고 가치가 내려가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무엇보다도 서울에 있는 토지의 가격,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올라간 그 땅의 가치가 워낙 계속해서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이게 소비재다라는 인식을 거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유세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전 재산의 70%, 80%를 부동산에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보유세가 확 뛰게 되니까 가장 최근 들어서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논란이 있습니다. 같은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의 아파트의 보유세 금액을 비교하게 되면 같은 평형수입니다.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는 보유세가 58만원,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는 300만원,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는 2,800만원. 같은 도시, 같은 평형인데 보유세가 50배가 차이가 나고 또 실효 세율로 보면 0.08%, 0.4%. 와, 이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상급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뭐? 한국이 보유세가 낮다고? 개소리 하지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10배 차이 나는데 보유세는 어떻게 50배 넘게 차이 나냐? 다들 잘 아시죠? 한국의 정말 여러 세제 구조는 기본 공제가 어느 정도 기본빵을 해주는데 부동산은 특히나 그게 엄청 큽니다. 12억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는 보유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넘기는 순간부터 보유세율이 큰 폭으로 뛰게 되죠. 보통 외국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의 세율은 0.3%입니다. 이렇게 세율은 고정으로 놓고 가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한국은 가격도 다르고 세율도 비쌀수록 더 높게 적용을 받는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비싼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보유세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돼요. 물론 어떤 정책이 옳고 그른 거는 제가 뭘 알겠냐마는 그냥 우리가 선택한 사회 구조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는 어디서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로소득세, 뭐 건보료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아예 1원도 안 내는 분들의 비중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게 높고요. 그 밖의 나라들은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낼지언정 부담은 하는 사람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건보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한 4,900만? 4,80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병원 한 번 안 가는데 나가는 돈 진짜 아깝다 라고 생각하는 건보료가 약 3,0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은 똑같이 가실 텐데 건보료를 안 내는 분들이 1,800만 명이 되는 거야.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이 1,8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지역가입자가 가장 기본 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반의 반, 한 5만 원씩만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년 건보료 재정에 10조 원이 넘게 충당이 되거든요. 그럼 뭐 건보료 드디어 적자입니다. 앞으로 이제 건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할 때 나오는 숫자가 적자 3천억, 4.1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거의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저 흑우가 어떤 정책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마찰 비용도 거의 없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알파이자 오메가인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씩은 소비재의 성향을 가지게 된 그런 자산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트렌드를 한번 꼽아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부자는 금융부자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좋은 데 사는 분들을 그냥 부자라고 흔히들 많이 생각을 했어. 그런 문화가 조금씩은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평소에도 주제 넘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오늘은 무주택자 주제에 함부로 선 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듣기 불편하신 분이 계셨다면 그냥 청년이 열심히 돈 벌고 세금 내고 집값에 스트레스 받아 하다 보니까 저런 미친 소리 하는구나, 그 정도로 귀엽게 애교로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말씀 중에 부족했거나 틀린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함께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